신들의 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북유럽 신화의 기원 현대의 스토리텔링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거대한 세계관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갓 오브 워의 세계를 떠올릴 것입니다. 단순히 화려한 액션 게임을 넘어 이 이야기는 깊고 장엄한 서사시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의 뿌리가 고대 북유럽 신화에 깊숙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북유럽 신화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게임 속 이야기가 고대 사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롭게 바꾸고 뒤틀고 완전히 재창조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적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거짓말하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최고신 오딘은 끝없는 지식을 갈망하지만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하고 그의 아들 토르는 영웅인 동시에 난폭한 불량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키는 동료와 파괴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종말의 예언, 라그나로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갓 오브 워의 세계는 바로 이 신화들을 가져와 새로운 형태로 빚어냈습니다. 고대의 전설에 현대적인 감성을 불어넣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권력의 무거운 대가에 대한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자, 이제 그 장대한 서사의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세상의 황혼역, 미드가르드의 끝없이 펼쳐진 잿빛 하늘 아래 한때 올림포스의 피로 온몸을 적셨던 신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들과 거인들을 쓰러뜨렸던 크레토스는 속삭이는 소나무와 눈 덮인 언덕 사이에서 조용한 삶을 꾸렸습니다. 아내 페이와 아들 아트레우스와 함께 살던 집은 황야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게으르게 피어올랐습니다. 페이가 죽었을 때 그 연기는 추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폭력으로 얼룩진수 세기의 흉터가 가득한 크레토스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 올릴 때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트레우스는 그 곁에서 어린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서 있었죠. 불길이 솟아오르자 장작 타는 소리가 잊혀진 신의 낮은 으르렁거림처럼 얼어붙은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바람은 마치 지평선 너머에서 기다리는 더 위대한 무언가에 대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페이는 마지막 소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재를 모든 영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에 뿌려달라는 것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부탁이었지만 9 영역에서 진정으로 간단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사는 단순한 돌과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거인, 이미르의 뼈였죠.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찢어발긴 그의 몸뚱이, 그 자체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창조의 시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크레토스는 아직 그 소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분노를 잠재워준 여인을 기리는 약속이자 과업이었습니다. 아트레우스에게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소년의 첫 번째 모험, 즉 퀘스트였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각기 다른 의미를 품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어린 시절은 병마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연약한 몸은 미드가르드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그의 안에는 더 오래되고 야성적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껍질에 새겨진 기묘한 룬 문자를 읽을 수 있었고 나뭇가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까마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토스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소년의 재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신들은 그리스의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에시르 신족은 예언과 기만에 취한 사기꾼이자 전사였습니다. 최고신 오딘은 운명의 베일 너머를 보기 위해 자신의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지식에 집착했고 그의 아들 토르는 묠리르를 휘둘러 산을 부쉈습니다. 바니르 여왕 프레이아는 치유사이자 마법사였으며 에시르 신족의 연인이자 적이었죠. 아스가르드에서 그들은 필멸자와 신들을 끝없는 게임의 말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페이의 장례식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을 때 그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대의 무언가가 꿈틀거렸고 공기는 마치 세상이 깊은 숨을 들이마신 듯 무거워졌습니다. 크레토스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물의 결이 바뀌는 감각, 신들의 시선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진동을 말이죠. 그가 쌓아올린 조용한 삶은 깨지기 쉬운 환상이었고 이 땅의 신들은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아트레우스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칼을, 크레토스는 얼음의 룬이 새겨진 거대한 도끼, 리바이어던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자 숲은 마치 파수꾼처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아트레우스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시구들을 을조렸습니다. 창조와 파멸을 노래하는 고대시, 에다의 구절들이었죠.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은 높고 넓게 서서 그 뿌리는 운명의 샘에 닿아있네. 크레토스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유럽의 이야기도 그가 그리스에서 배운 진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피로 얼룩진다는 것을, 그들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실과 같았습니다. 운명의 새 여신, 노른이 이미 오래전에 짜기 시작한 운명의 테피스트리에 엮여 들어가는 것이었죠. 크레토스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북유럽의 세계는 운명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몰락에서부터 까마귀의 날갯짓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예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라 선언과도 같은 소리였죠. 단 한 번의 소리에 근처의 모든 새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크레토스는 눈짓으로 아트레우스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지방에는 기억 한 조각을 잃어버리고는 그 사실에 짜증이 난 듯한 분위기의 깡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오래된 상징들과 새로운 흉터들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람에 흩날린 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유럽에서 이름은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크레토스는 조용하지만 폭력적인 남자들이 늘 그렇듯 그 낯선 이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지는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먹의 문법, 부서지는 돌의 구문, 그리고 전나무를 뚫고 날아가는 몸의 문장 부호였습니다. 남자는 눈밭 위에 고깃덩어리가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그는 멀쩡했습니다. 그의 눈은 잔인한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크레토스가 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자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군. 그는 이론을 시험해보겠다며 한 대 더 때려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이 낯선 이의 이야기는 오딘과 프리그의 아들, 빛나는 신 발두르의 신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발두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꿈을 꾸고 두려움에 떱니다. 어머니 프리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아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죠. 불, 새, 돌, 심지어 질병까지도 모두 맹세합니다. 하지만 프리그는 나무에 기어오르는 작은 겨우살이 가지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 사소한 망각이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경첩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당에서 낯선 이는 크레토스를 지붕에서 내던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추위도, 더위도, 뼈가 부서지는 고통도 그는 무적이라는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끔찍한 공허함도 따라왔습니다. 음식의 맛도, 입맞춤의 기쁨도, 고통도 느낄 수 없었기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도 없었습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을 부정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독히 부규럽적인 저주였습니다. 크레토스는 주먹을 휘둘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낯선 이의 목이 부러질 때까지 공격했습니다. 시신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하얀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죽었어야 할 낯선 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칼집에서 천천히 뽑히는 칼날 같은 소리를 내며 빗속으로 다시 기어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크레토스는 아트레우스에게 챙길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집이었던 벽은 이제 새장이 되었고 안식처였던 마당은 더 거대한 존재들이 활보하고 싶어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페이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문지방 곳곳에 보호의 룬을 새겨두었습니다. 주문들은 안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라고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숲은 변해 있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느껴지는 감각의 속임수였을까요? 전나무는 더 높아 보였고 그 아래의 빛은 녹색으로 물들어 감시하는 듯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2번 울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은 단순히 새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딘은 흑인과 문인, 즉 생각과 기억이라는 이름의 까마귀 2마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소식을 물어다 오딘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이 세계의 신들은 그림자가 긴 청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의 얼음 위를 걸어 9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미드가르드의 중심에 자리한 그 호수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악기 같았고 누군가가 막현을 조율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숲속에 숨겨진 마녀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거북이 등껍질 아래에 자리한 집이었죠.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아트레우스가 상처 입힌 멧돼지를 치료하며 세이드라는 바니르 신족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자연의 흐름을 어르고 엮어내는 방식의 마법이었죠. 마녀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모욕을 잊지 않으며 적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레토스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고 소년을 향한 시선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마치 외투 속에 숨겨진 칼날처럼 여러 겹의 사연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때 호수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물밑에서 솟아올랐고 그것은 움직이는 산과 같았습니다. 비늘은 서판 같았고 수면 위로 솟아난 능선은 다름 아닌 이빨이었습니다. 세상의 뱀, 요르문간드였습니다. 신화에서 이 뱀은 로키의 아들로 태어나 신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는 미드가르드를 한 바퀴 감싸고 자신의 꼬리를 물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죠. 예언에 따르면 라그나로크의 날에 토르와 이 뱀은 서로를 마주하고 각자가 서로의 종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홉의 호수에서 뱀은 그저 말했습니다. 그 언어는 마치 무거운 눈에 짓눌린 나뭇가지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트레우스가 그 언어에 답했습니다. 뱀은 머리를 낮추어 소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호수는 변했습니다. 어제는 없던 길에 드워프들이 나타났죠. 푸른 손의 브록과 깔끔한 손톱의 신들이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리바이어던 도끼와 아트레우스의 활을 보고는 마치 외과 의사가 오래된 흉터를 보듯 정원사가 어린 나무를 보듯 했습니다. 그들은 룬 문자를 친구처럼 다루며 무기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길은 검은 숨결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마녀는 그 숨결을 흩어버리기 위해서는 알프헤임의 요정들이 지키는 빛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때 별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스스로 물러나게 설득하는 빛이었습니다. 티르의 신전에서 차원 이동 장치 비프로스트를 통해 그들은 알프헤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따스함 없는 광채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빛의 엘프와 어둠의 엘프는 마치 도덕적 입장이 아닌 각자의 슬픔과 불만을 가진 두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빛이 마치 한정된 자원인 양서로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선함을 증명하지 않고 슬픔이 미덕을 증명하지 않으며 힘은 그저 힘일 뿐이라는 것을 알프헤임은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의 속삭임을 길잡이 삼아 그들은 마침내 영역의 심장부에 있는 빛에 도달했습니다. 크레토스가 그 빛에 다가서자 환영과 메아리가 그를 감쌌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가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던 순간 아트레우스의 외침이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어둠의 엘프들이 성소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손에 쥐면 두 번째 새벽처럼 나타나는 존재감, 바로 알프헤임의 빛이었죠. 그 빛으로 산의 검은 숨결을 걷어내자 마침내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에서 그들은 세 명의 에시르 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을 비웃던 낯선이 발두르와 그의 조카이자 토르의 아들들인 마그니와 모디였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이 숨겨놓은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크레토스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그들은 나무에 묶인 채 살아있는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미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때 오딘의 조언자였지만 쓸모가 다하자 나무에 묶여 영원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죠. 그는 페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미드가르드가 아닌 거인들의 땅 요툰헤임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국경을 단단히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미미르는 기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을 베어 마녀에게 가져가 생명의 숨결을 다시 빌려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었죠. 머리만 남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요. 크레토스는 그의 말대로 했고 다시 살아난 미미르의 머리는 유쾌한 수다쟁이가 되어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마녀는 미미르를 되살려주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레이야. 한때 오딘의 아내였고 발두르의 어머니였던 바니르 여왕이었죠. 그녀가 아들에게 걸었던 무적의 저주는 사실 구원이었지만 감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토르의 아들들과 다시 마주쳤고 격렬한 싸움 끝에 마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에 아트레우스는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프레이야는 소년의 병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신성한 본질과 필멸의 육체가 충돌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몸이 벌이는 조용한 내전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헤레임의 다리 파수꾼의 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리바이어던 도끼의 냉기는 헤레임의 냉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크레토스는 집으로 돌아가 바닥 널빤지 아래에 봉인해 두었던 과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 그를 올감했던 사슬이자 선물, 혼돈의 블레이드였습니다. 그는 옛 불길이 자신의 팔뚝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헤레임으로 향했습니다. 헤레임은 벌의 장소가 아니라 결론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크레토스는 자신이 죽인 아버지 제우스의 환영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다리 파수꾼을 쓰러뜨리고 심장을 꺼내 돌아왔습니다. 프레이야의 마법으로 아트레우스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레토스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신이다.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트레우스는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해 구부러질 것이라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때 복수심에 불타는 모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페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고 분노한 아트레우스는 그를 죽이고 맙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뒤에 찾아온 침묵 속에서 크레토스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요투네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미미르의 잃어버린 눈이 필요했죠. 그 눈은 토르의 조각상 안에 숨겨져 있었고 그 조각상은 요르문간드가 삼킨 상태였습니다.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 눈을 되찾아 나온 순간 뱀은 외부의 공격을 받고 그들을 뱉어냈습니다. 발두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투네임으로 가는 통로를 부숴버렸고 그들은 모두 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헤레임이었습니다. 그곳은 거울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직시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두르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프레이야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걸었던 마법이 어떻게 그를 모든 감각이 차단된 감옥에 가두었는지,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바로 아트레우스의 화살통에 어머니가 꿰매준 겨우살이 장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레임을 빠져나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발두르와 프레이야였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진실이 충돌하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발두르는 고통이라도 느끼고 싶어 했고 프레이야는 아들이 텅 빈 껍데기로라도 살기를 바랐으며 크레토스는 아들 앞에서 더 나은 길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싸움 도중 아트레우스의 겨우살이 장식이 발두르의 피부에 스쳤고 마침내 그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난생 처음 고통을 느낀 발두르는 환희에 차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크레토스는 그를 제압하고 자비를 베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두르는 어머니 프레이야의 목을 조르려 했고 결국 크레토스는 그의 목을 꺾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프레이야는 슬픔에 잠겨 크레토스에게 끔찍한 복수를 맹세하며 떠났습니다. 마침내 요투네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거인들의 시신으로 가득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판사처럼 앉아있는 산들과 유년기부터 무덤까지의 이야기를 펼쳐놓기에 충분히 넓은 계곡이 있는 고요하고 장엄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벽화에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여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이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거인이었고 이 모든 여정을 계획했던 것이죠. 벽화는 또한 아트레우스의 또 다른 이름, 로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규칙 사이를 살아가며 신과 인간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자의 이름이었죠. 마지막 벽화에는 크레토스가 모르는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크레토스는 말없이 천을 내렸습니다. 그는 100명의 적과 싸울지언정 캔버스 위에 가능한 미래 하나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그들은 마침내 페이의 재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한순간에 세상이 확장되었을 때 변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들이 미드가르드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핀불베트르, 라그나로크의 전조인 기나긴 겨울이 시작된 것입니다. 발두르의 죽음이 그 서막을 연 것이었죠. 그날 밤 아트레우스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둥이 치는 꿈이었죠. 녹아내리는 서리로 망토가 젖은 거대한 남자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종말이 스스로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헛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딘은 아스가르드로 오라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토르는 분노를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려 하고 아들은 자신의 운명을 찾아 나아가려 합니다. 신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운명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감내할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맞닿아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